제5장 식물의 무기 영양 개관. 식물의 영양분은 유기양분과 무기양분으로 나뉜다. 유기양분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과 같은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무기양분은 체외에서 주로 토양으로부터 흡수되는 무기염류를 말한다. 식물체를 구성하는 60여 종의 원소 가운데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원소는 17종이고 유익 원소는 4종이다. 필수 원소 가운데 수소, 산소, 탄소는 무기 원소에 포함되지 않으며 나머지 14종의 필수 무기 원소와 4종의 유익 원소를 대상으로 그들의 흡수 형태와 체내에서의 생리적 기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더불어 식물체의 영양 진단과 함께 무기 양분을 작물의 실이 기술과 함께 알아본다. 여기 이제 유기양분, 무기양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기양분이 있고 무기양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거는 이 무기양분에 대한 겁니다. 그럼 유기양분은 뭐냐?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거 이런 게 유기양분이라고 했는데 주로 우리 유기물이라고 할 때 우리 생명체들의 몸체는 다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 유기물이 뭔데 하니까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소는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손이 4개예요. 4군데로 뭐 산소도 결합할 수 있고 수소도 결합할 수 있고 이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요. 탄소를 중심으로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등등등 것들이 다 이렇게 결합이 돼 있어요. 탄소는 옆에 탄소 들어갈 수 있고 또 옆에 탄소 들어갈 수 있고 탄소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뭐 밑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탄소가 무한정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몇 개까지 연결되냐? 무한이에요. 무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공장에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제약회사에서도 만들어내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몸에 관련된 몸으로 흡수되거나 사용되는 물건들이 보면 다 탄소 결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유기물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그 외에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있고요. 오늘은 무기양분이 필수원소 17종, 그 다음에 유익원소 4종 이렇게 공부하겠습니다. 사람도 유기양분을 먹죠. 그 유기양분의 대표적인 게 밥이죠. 우리 몸도 유기물이고 밥을 먹고 사람은 에너지를 냅니다. 일을 하고 하죠. 대신에 이제 밥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조금 더 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뭐 각종 영양소 먹죠. 철분이 모자란다 그런 사람은 철분제도 먹고 그다음에 뭐 마그네슘이 좀 모자란다 그래서 마그네슘 먹는 사람도 있죠. 뭐 등등 이런 식으로 먹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무기영양이에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해 가는데 에너지를 내는 용도는 밥이에요. 밥.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주 영양은 기름이죠. 휘발유. 휘발유를 넣어야만이 자동차도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외에 뭐 엔진 오일이라든지 미션 오일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은 부가적인 것들이에요.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이게 없다고 해서 조금 모자라거나 한다고 해가지고 자동차가 못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식물의 경우는 어떠냐? 식물은 그럼 유기영양소를 어떻게 흡수하고 무기영양소는 어떻게 흡수하냐? 무기영양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료예요. 비료. 유기영양소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식물이 우리처럼 밥을 해서 먹느냐? 그게 아니죠. 식물은 오로지 광합성을 해서 먹고 삽니다.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에너지로 사용하죠. 광합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사람은 광합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물이나 동물의 영양소를 먹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식물을 독립영양생물이라고 하고 사람같이 다른 생물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종속영양생물 사람은 스스로 광합성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스스로 밥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쌀이라고 하는 작물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죠. 이 차이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비료를 많이 주면은 식물이 잘 자란다. 잘 자랄 수도 있지만은 너무 지나치면은 식물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게 바로 이 무기거든요. 유기는 다다음 시간에 이제 광합성 공부할 때 그때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6쪽으로 가겠습니다. 식물체의 구성 성분부터 보겠습니다. 자연계를 구성하는 원소는 92종이다. 현재 원소 주기율 표상에 나와 있는 원소는 118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93종, 93번부터는 뭐냐? 1번부터
92번까지 원소 주기율표에 나오는 원소들은 자연상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93번부터는 자연상에 잘 존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93번 같은 경우에 양성자가 93, 93개란 얘기거든요. 93개 양성자가 해간에 모여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들은 다 전하가 플러스예요. 플러스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야, 저리가 해서 밀어낸단 말이죠. 얘들을 결합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걸 결합시키는 힘을 뭐라 하냐면은 강한 핵력이라고 말해요. 이 강한 핵력으로 서로 밀치고 밀치는 이 플러스 양성자들을 꽉 잡아주는 거예요. 근데 93개 정도 되면은 이게 강한 핵력으로 잡아두기가 조금 힘이 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들이 흩어져요. 이게 붕괴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붕괴가 돼버려요. 이게 인공적으로 붕괴를 시키면은,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거를 붕괴를 시키면 그게 뭐냐면 핵폭탄이에요. 원소 주기율표상의 92번이 뭐냐면 우라늄입니다. 우리가 원자폭탄 만들 때 우라늄 갖고 만든다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우라늄으로 원자폭탄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92번이니까 양성자가 92개가 지금 해간에 모여 있단 말이에요. 얘들도 지금 강한 핵력으로 꽉 붙잡고는 있지만 약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깨뜨리기 쉽기 때문에 우라늄을 원자폭탄으로 쓰는 겁니다. 이거를 폭발시켰을 때 나오는 힘이 어느 정도 힘이냐? 그게 바로 원자폭탄의 힘이에요. 공식 뭐 E는 mc 제곱이라고 뭐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미터죠. 30만 킬로미터의 제곱승이에요. 그 다음에 질량 곱한 거예요. 그만큼의 에너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92종이라고 되어 있고, 계속 또 읽어볼게요. 종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다. 예, 자연계에는 그 원소들이 골고루 있지 않아요.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건 적고 이렇다는 얘기죠. 지각이나 생물체를 가릴 것 없이 수종의 원소가 전체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몇 가지만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다. 지각의 경우에 보면은 산소와 규소가 농도가 높아요. 그 다음에 생물체의 경우에는 산소, 탄소의 농도가 눈에 띄게 높다. 왜 산소가 지각이나 생물체에 많으냐? 이거는 중량으로 따졌을 때 얘기입니다. 왜 많으냐면은 산소는 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속들 여기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연상에 있는 철들은 전부 녹이 슬어 있어요. 녹이 슬었단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산화되어 있단 말이고, 산화되어 있단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산소와 결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산소들이 우리 눈에는 띄지 않지만은 다른 물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각에는 산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소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지각에서 한 원소의 분포 농도가 높다고 해서 동물이나 식물이 그 원소를 많이 흡수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규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었죠. 규소가 지각에 많이 있지만은 식물이 규소를 많이 이용하는 건 아니죠. 겨우 벼같이 몇몇 종류들만 아주 조금 이용할 뿐이죠. 이렇게 실제로 생명체가 그 지구상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이용할 때 필요한 것을 이용하지 지구상에 많다고 해서 그걸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얘기고요. 식물체에서 발견되는 원소는 약 60여 종이다. 식물체에서는 60여 종이 발견되고 있다. 이 가운데 산소, 탄소, 수소의 분포 비중이 높고, 비중입니다. 중량으로 따졌을 때. 그 밖에 질소, 칼륨, 칼슘인 마그네슘, 유황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이하게 규소가 질소 다음으로 함유량이 많다. 왼쪽 표 5-2를 한번 봐주실래요? 표에 지각하고 동물, 식물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어떤 원소들이 많은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가장 많은 게 산소죠. 중량이라고 퍼센트로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몇 퍼센트 중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에 산소가 제일 많고 규소가 다음 두 번째고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고, 동물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제일 많죠. 탄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두 번째네요. 그다음 식물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탄소가 거의 비슷한 비율로 들어가 있죠. 산소가 조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소가 중량으로 많은 겁니다. 개수로 많은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수로 많은 거는 수소가 제일 많아요. 수소가 원자 번호 1번이기 때문에 원자가가 1이에요. 1. 탄소는 12이고 산소는 16이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탄소가 더 무거우니까, 산소가 더 무거우니까 중량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산소, 탄소, 수소 쭉 내려오다 황까지 하고 줄을 한번 쭉 꺼놨죠. 예, 거기까지가 다량 원소가 되고, 그 다음에 밑에가 미량 원소가 되죠. 그 다음에 식물에 보면은 규소가 1.17로 제법 많은 편이죠. 이건 주로 식물들이 잘 쓰러지지 않게,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게 해주는 원소가 바로 규소가 되겠죠. 그게 작은 글자 한번 읽어볼게요. 지각은 산소와 규소가 74.8%, 생물체는 산소와 탄소가 70% 동물이고 식물은 88%를 차지한다. 지각에서 25%나 분포하는 규소는 동물에게는 거의 없고 식물체에서는 1% 정도 분포한다. 반대로 생물체에 많이 분포하는 탄소는 지각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이게 신기한 거죠. 그 다음에 오른쪽 표 5-2 식물체를 구성하는 주요 유기물과 구성 원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셀룰로스부터 헤미셀룰로스, 펙틴, 전분, 리그닌. 이 헤미라는 말이 붙으면 절반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셀룰로스보다는 조금 느슨한 거란 얘기죠. 이것들은 다 주로 탄수화물에서 기반하는 것들입니다. 포도당에서부터 결합하고 단단하게 뭉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유지방하고 유기산, 지방 성분도 CHO,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탄소, 수소, 산소가 얼마나 많이 뭉쳐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원소가 더 많이 뭉쳐져 있고 배열이 어떻게 되고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떤 거는 뭐 셀룰로스가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 지방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바뀐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단백질부터 한번 보면은 공통적으로 CHO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유기물이에요. 유기물이니까 CHO가 다 들어가 있고 단백질의 특징은 질소가 들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황이 또 조금 들어가 있고요. 아미노산을 한번 보시면은 아미노산도 단백질하고 똑같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미노산이 여러 개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게 단백질이에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대부분 성분이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먹으면은 장으로 내려가서 소화가 됩니다. 소화될 때 어떻게 소화되냐? 단백질 덩어리째로 소화되냐? 아니에요. 단백질은 분자량이 엄청나게 분자가 큰 거예요. 고분자예요. 얘를 그냥 흡수하면 안 돼요. 단백질 중에는 사람의 몸에 직접 들어오면 해로운 단백질도 아주 많이 있어요. 천년에도 여러 가지 독이 있죠. 독성분들. 이 독성분들이 대부분 단백질 성분들이에요. 지질 성분도 있지만 단백질이 많아요. 그냥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한 다음에 사람의 몸 안으로 흡수를 하는 겁니다. 위라든지 대장이나 이런 데서 소장이나 이런 데서 영양분을 흡수할 때 단백질은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으로 흡수하고 그게 다시 결합을 해서 단백질을 만드는 겁니다. 프리온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이러스보다 더 작은 게 바이로이드고 바이로이드보다 더 작은 게 프리온인데 얘는 그냥 단백질 덩어리예요. 이 단백질 덩어리가 병을 일으키죠. 이런 게 너무너무 많아요. 자연상에. 그래서 아미노산을 흡수하고 아미노산을 합친 것이 단백질이다. 그래서 단백질하고 아미노산은 결국 성분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핵산. 핵산은 인이 붙어 있습니다. CHON하고 인이 붙어 있죠. 핵산은 DNA하고 RNA를 합쳐서 핵산이라고 말하죠.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다 그런 뜻입니다. 별 뜻이 아니고 핵산하면 핵에 있는 세포의 핵에 있는 산성을 띠는 물질이다. 그래서 이 핵산이란 말은 한 옛날에 나온 옛날 표현이죠. 옛날 표현인데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엽록소. 엽록소는 CHON하고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마그네슘이 엽록소에 엄청 많이 들어있겠네? 그렇지는 않아요. 마그네슘이 엄청 많이 들어있지는 않고 몇 페이지를 한번 찾아보시냐면은 165페이지. 165페이지 보면 파란색 동그라미 있죠? 밑에 이제 핑크색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고 파란색 동그라미 정중앙에 보면은 마그네슘이 딱 한 개 들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엽록소거든요. 엽록소의 그림 분자 구조인데 중간에 마그네슘이 딱 한 개 들어가 있어요. 이 한 개가 옆으로 질소를 이렇게 묶어주고 있죠. 이 마그네슘이 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 금속 원소가 나머지는 다 CHO, CHON 뭐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중간에 한 개만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금속 이 물질이 무기 물질이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예요. 딱 이런 곳에 원자 간의 결합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무기이온들이 필요한 겁니다. 무기이온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막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카로틴, 안토시아닌, 비타민 C 뭐 등등 이런 것들도 다 단백질이나 이런 데서 유래하는 거기 때문에 CHO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책 본문으로 내려와서 아까 읽다가 만 지점 있죠? 두 번째 줄. 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수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건물이라고 한다. 건조한 물건, 건물. 신선한 식물체를 100도씨의 건조기에서 24시간 이상 말린 후에 그 무게를 건물중으로 삼는다. 이 건물의 95%는 유기화합물이고 나머지 5%는 무기화합물이다. 그러니까 식물체 안에 무기물은 겨우 5%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다 합쳐봐야. 무기화합물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것을 구성하는 원소는 매우 단순하다. 그 다음에 5.2 필수 원소와 유익 원소 보겠습니다. 무기원소의 필수성이나 유익성 여부는 수경재배로 확인할 수 있어. 토양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성분이 식물체 안으로 흡수가 되는지 파악하기가 참 곤란해요. 그렇지만 물은 오로지 물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그 무기원소를 타면은 뭘 얼마씩 탔는지 사람이 알 수 있죠. 그래서 수경재배로 이런 것을 측정합니다. 식물체에서 발견하는 무기원소 가운데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원소를 필수원소라고 하고 필수는 아니지만 유익한 것을 유익원소라고 한다. 필수원소는 17종, 유익원소는 4종이다. 4종이 뭐냐? 나트륨, 규소, 셀레늄, 코발트인데 뒤에 나옵니다. 521 수경재배. 토양 대신에 무기 양분을 고루 갖춘 양액만을 이용하여 우리 77페이지도 양액 한 가지 나왔어요. 호글랜드 용액이라고 나왔죠. 식물을 재배하는 기술을 수경이라고 한다. 수경법은 19세기 중엽 독일의 식물 생리학자 작스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고 식물의 무기 영양을 연구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되어 왔다. 수경법을 통하여 양액의 조성 성분을 조절해가면서 식물의 생육 반응을 조사하면 각 원소의 필요성과 아울러 생리적 기능을 파악할 수 있다. 식물이 영양 생리 연구 수단으로 출발한 수경법은 오늘날 첨단 농업 기술로서 수경 재배와 식물 공장으로 발전하였다. 뭐 이거는 하는 얘기고 위에 그림에도 그림 5-1에도 이제 양액 재배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식물 공장하고 이건 잘 아실 거고 필수 원소로 들어가겠습니다. 522 필수 원소. 식물체에 분포하는 여러 가지 원소 가운데 생육에 꼭 필요한 것을 필수 원소라고 한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원소가 다를 수 있고 원소별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필수성은 다음 몇 가지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 원소가 식물한테 필요하냐 안 하냐 결정하는 원리. 첫 번째, 부족하거나 없으면 자신의 생활안을 완성할 수 없다. 두 번째, 식물체의 필수적인 성분의 구성 성분이다. 뭐 첫째나 둘째나 뭐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엽록소 그림 보셨지만은 딱 한 개예요. 마그네슘이 딱 한 개 없으면 엽록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기능과 효과 면에서 그 다른 원소를 대체할 수 없다. 마그네슘 자리에 다른 게 들어갈 수는 있어요. 철도 들어갈 수 있고 뭐 몰리브덴 이런 것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들어갈 수는 있는데 다른 물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성분이 전혀 다른 게 되어버린 거예요. 단순히 상호작용의 효과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상호작용이 뭐 잘 되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딱 그 용도에 딱 그 필요에 의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필수 원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철을 대신해서 마그네슘이 대신한다거나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마그네슘 2개를 넣으면은 대신 철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위의 기준에 따라 지금까지 확인된 식물의 필수 원소는 17종이다. 이들은 식물체 내에서의 분포 농도를 기준으로 30mm몰, kg당 30mm몰 이상의 다량 원소, 그 이하를 미량 원소라고 한다. 다량 원소는 9종이며 미량 원소는 8종이다. 다른 책에는 보면은 9종, 7종으로 돼 있어요. 근데 7종인데 여기다가 니켈을 더 추가하면 됩니다.
이들 필수 원소의 종류별 식물체 내수의 무게 구성 비율은 그림 5-2에서 보는 것과 같다. 위에 그림 5-2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가 96%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기타가 4%입니다. 이 기타 4%를 다량 원소가 3.5% 차지하고 미량 원소가 0.5% 차지하는 거죠. 이렇게 비율은 작지만 얘들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지만 대사 기능을 하는 데는 얘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110페이지 제일 위에 비광물성 원소인 CHO는 기공을 통해 들어오는 이산화탄소와 뿌리에서 흡수하는 물에서 얻으며, 자, 탄소는 공기 중에서 얻습니다. 이산화탄소 공기 중에서 얻는다는 얘기고, 물은 뿌리에서, H하고 O는 두 가지는 물에서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호흡을 할 때, 세포 호흡을 할 때 산소는 공기 중에 얻기도 합니다. 수소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에서 명반응이 있죠. 명반응에서 물을 광분해합니다. 광분해할 때 그때 수소 이온이 두 개의 수소 이온이 만들어지고 산소가 한 개 만들어지고 두 개의 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발생되죠, 수소가. 나머지 광물성 원소들은 토양에서 물과 함께 흡수되는데 모든 원소는 표 5-3에서 보는 것 같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질소 같은 경우에 질소는 결합선이 3개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질소도 3개죠. 지구상에, 아니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원자들은 혼자 존재하지 않고 모두가 분자를 구성하고 살아요. 왜 분자를 구성하고 사는지에 대해서는 물을 얘기할 때 말씀 다 드렸습니다. 다만 18족 원소들, 헬륨이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네온이라든지 이런 원소들은 자기 혼자 지낸다 그랬죠. 왜? 옥텟 규칙을 혼자서도 만족시키니까. 나머지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첫째는 이온화되거나 두 번째는 분자 결합을 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시킨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혼자 못 지내요. 결합선이 3개가 돼요. 외로워요. 외롭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질소랑 같이 만나서 분자를 이루는데 이 결합선 3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1중, 2중, 3중이죠. 3중 결합을 하는 거예요.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 있어요. 3중 결합을 떼내기가 무지무지 힘들어요. 공유 결합을 3중을 하고 있습니다. 산소 같은 경우에는 산소 2개가 만나면 산소는 팔이 2개예요. 결합할 수 있는 손이 2개예요. 2개로 이렇게 묶어져 있어요. 산소 역시도 공유 결합을 결합손을 2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떼기가 좀 어려운 편이에요. 근데 질소는 무지무지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우리가 질소 분자를 N2를 그대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얘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철분이 부족해 해가지고 철을 싹싹 갉아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몸에서 흡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흡수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을 때 비로소 사람이나 식물이나 흡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따가 볼 거고요. 그리고 필수 원소는 체내에서의 이동성으로 성을 기준으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비이동 원소가 카스 철분구, 카스 철분구. 저는 이렇게 외워요. 그냥 간단하게 카스 철분구. 칼슘, 황, 철, 붕산, 붕소, 그다음 구리 이렇게 되죠. 앞에 표 5-3으로 넘어갑시다. 앞 페이지로. 거기 보면은 다량 원소,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수소부터 보겠습니다. 수소는 물에서 흡수합니다. 명반응에서 물을 광분해할 때 수소를 흡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탄소는 CO2 형태로, 공기의 CO2 형태로, 이거는 언제? 암반응에서 켈빈 회로가 이루어질 때 그때 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산소는 공기 중에서 O2 형태로, 이거는 호흡할 때. 그 다음에 H2O는 마찬가지로 광합성에서 명반응 때 물을 광분해할 때 그때 흡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소는 NO3, 질산염이죠. 질산염 또는 뭐 질산이온, 질산태, 질소 뭐 여러 가지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NH4는 암모늄염이죠. 뒤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는. 질소는 아까 이게 원래 팔이 3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1개, 2개, 3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지금 1개가 아직 안 붙어 있죠. NH4니까. 얘는
질소가 원래 가지고 있는 전자들이, 나머지 전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가서 붙어요. 마치 공유결합인 척 하면서 붙어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팔은 다 공유결합이에요. 근데 수소랑 질소랑 전자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공유전자쌍이라고 그래요. 얘도 공유전자쌍, 공유전자쌍. 질소와 수소 간에 서로 전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있는 공유가 안 된 부분의 전자들이 있어요. 얘들을 가지고 다른 말로 비공유전자쌍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수소가 마치 얘들하고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가서 슬그머니 가서 붙어 있어요. 이렇게 마치 공유 결합인 척 하면서 비공유 결합에 슬쩍 갖다 붙어 있는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하느냐? 배위 결합이라고 해요. 배위 결합. 암모늄염은 배위 결합을 통해 만들어져 있고, 이런 형태로 식물이 흡수를 한다. 배위 결합을 하고 있는 이 분자는 사람 몸에 들어오면 위험해요. 식물체 몸에 들어오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독성을 나타내요. 암모니아 가스, 아우 암모니아 냄새 그러잖아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빨리 NH3로 분해가 됩니다. 분해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칼륨은 이온 상태고요. 칼륨은 일족 원소죠. 일족 원소이기 때문에 전자 한 개가 남아 돌죠. 옥텟 규칙에서. 그러니까 얘를 버리고 싶어하는 애죠. 양이온, 일가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2 플러스죠. 가 양이온이죠. 얘는 이족 원소죠. 마그네슘도 2가 양이온이고요. 그다음에 이는 H2PO4- 형태, 톡은 HPO4- 형태. 근데 HPO4 E- 이렇게 돼 있죠. 여기다가 수소 이온을 하나 더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H 두 개가 되죠. H 두 개가 되고, 그다음에 PO4는 그대로 올 거고요. 전자가 바뀝니다. 여기 2 플러스에서 1 더하기니까 그냥 1 마이너스로 바뀌겠죠.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얘는 두 개가 남고, 그러니까 한 개를 줘버리면은 마이너스 한 개가 남는 형태로 돼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 형태로도 흡수하고 이 형태로도 흡수한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황은 SO4, 방산 형태로, 이가 음이온 형태로 흡수를 합니다. 나머지 염철붕, 망, 아, 구, 니, 몰 이렇게 다 있는데 니켈만 하나 더 추가해서 하시면 돼요. 철망에 아구떼가 몰려와 붕괴되었다. 염소나 키우셔. 니나 잘해. 뭐 이렇게 하든지. 그거는 외우기 나름이죠. 그렇게 그 다음에 염소하고부터는 또 흡수 형태를 보시면은 다 이온 형태로 받아들이는 걸 볼 수 있어요. 어떤 거 하나도 원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이온 형태거나 아니면 분자 형태로 받아들이죠. 그건 지구상의 모든 물질들이 다 그렇게 순수한 원자 상태로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은 원자량이라는 말이 나와 있죠. 이게 수소는 보면은 1.01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소는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그 다음에 헬륨은 2번이고, 수해, 리베, 붕탄질 이렇게 쭉 가는데, 원자량이 1인 겁니다. 근데 그 뒤에 01은 뭐냐? 지구상에 있는 수소 가운데, 지구상이 아니라 이 우주에 있는 수소 가운데는 양성자 한 개와 중성자 한 개로 이루어져 있는 수소도 있어요. 이걸 중수소라 그러죠. 그 다음에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전자가 밖에 도는 수소도 있어요. 이것도 다 같은 수소예요. 이거를 삼중수소라고 그러죠. 이렇게 수소 이외에 중수소, 삼중수소를 합쳐서 다른 말로 동위원소라고 그러죠. 동위원소. 수소랑 같은 급의 원소다 이런 뜻이에요. 수소만 이런 동위원소가 있냐? 아니에요. 다른 원소들도 다 동위원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비율을 이 수소랑 다 합쳤을 때 우주에 있는 모든 수소를 비중을 다 합쳤을 때 원자량이 1.01 된다 이 얘기예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평균 1.0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주에 있는 수소의 량을 어떻게 다 측정을 했을까요? 그 과학자들이 측정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탄소 같은 경우에는 12.01로 돼 있죠. 탄소도 마찬가지예요. 수해립의 붕탄 6번이잖아요. 양성자 6개, 중성자 6개 돼 있으니까 원자량이 12예요. 근데 탄소도 마찬가지로 원자량이 14짜리가 있어요. 중성자가 2개 더 있다는 얘기예요. 양성자 6개, 중성자 8개로 된 게 있다는 얘기죠. 이 탄소 동위 원소를 가지고 아까 제가 저기 붕괴한다 그랬죠. 원자가 붕괴한다 그랬잖아요.
이 동위원소 2개, 남아있는 2개가 점점 줄어들어요. 7개, 1개로 줄고 나중에 6개로 바뀌어요. 어떤 물질 속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구석기 시대 때 항아리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이 항아리 안에 있는 표본을 딱 떼가지고 여기에 순수한 탄소도 있을 것이고 순수한 6번 12, 원자가 12가 되는 탄소도 있을 것이고 14가 되는 탄소도 있을 것이에요. 이 탄소 동위원소가 이 붕괴되는 기간이 반감이 되는 기간이 30만 년이란가 그래요. 제가 정확히 30만 년 맞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붕괴되어 있는 탄소 14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를 측정해 가지고 이 항아리의 연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된 항아리라는 거를. 이게 한 1000년, 10,000년 됐구나, 뭐 2만 년 됐구나 이런 걸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탄소 동위원소를 가지고 연대 측정을 할 수 있어요. 그걸 반감기라고 그러죠. 반감기. 그와 마찬가지로 탄소도 원자량이 12가 돼야 되는데 14짜리도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면 12.01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다 같은 거예요. 망간처럼 54.94 이렇게 돼 있죠. 망간은 원자량이. 이런 거는 동위원소가 엄청 많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넘어갈게요. 불필요한 얘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면 알수록 다른 걸 부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523 110페이지 유익원소. 식물은 17종의 필수 원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소를 흡수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일부 원소는 특정 식물의 생육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이러한 원소를 유익원소라고 한다. 필수 속에는 안 들어가지만 유익하니까 유익원소라고 한다. 유익원소는 모든 식물에서 반드시 요구되는 원소는 아니에요. 그래서 필수 원소에서 제외하고 4종이 있는데 나트륨, 규소, 셀레늄, 코발트이다. 나트륨은 동물한테 중요하죠. 백화식물은 규소를 흡수하여 잎의 기계적 지지나 뇌병 증상을 강화한다. 대부분의 염생식물은 나트륨을 흡수하여 세포의 삼투 포텐셜을 유지하면서 염류 농도 장애를 방지한다. 셀레늄은 동물의 필수 원소로 사료 작물에서 중요하며 동물에게는 셀레늄이 필수 원소이기 때문에 사료를 먹는 사료 작물에는 동물이 먹는 사료 작물에는 셀레늄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코발트는 콩과 식물의 근류 발달과 질소 고정에 필요하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구리나 인, 망간의 해독작용을 방지한다. 어떤 무기 원소가 있으면은 다른 무기 원소랑 싸워요. 기량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량작용. 다른 거를 서로 견제합니다. 서로 그래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방해를 해요. 못하게 해요. 이걸 기량작용이라 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대결해서 낮추는 거를 기량작용이라고 하고 같이 있을 때 서로 가치를 올려주는 거를 상조작용이라고 하죠. 그럼 뭐 하나 또 어차피 한 김에 하나 더 합시다. 알렐로팟이라고 있죠. 이거는 타감작용이라고 있죠. 타감작용은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나는 잘 되고 상대는 낮추는 거예요. 이게 남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소나무에 있는 테르펜 물질의 대표적인 게 피톤치드예요. 소나무 밑에 가면은 풀이 별로 안 자라죠. 이게 다 알렐로파시 작용이죠. 알루미늄이 바로 구리, 망간에 대해서 작용을 한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5.3 원소별 생리적 기능. 이제 원소별로 어떤 각각의 기능이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광물성 원소인 CHO, 탄소, 수소, 산소는 광합성과 호흡작용이 이용되고 유기화합물의 기본적인 구성 성분이다. 나머지 광물성 원소들도 종류별로 독특한 생리적 기능을 가진다. 일부는 동화되어 중요한 유기물질을 만들고 일부는 복합체를 형성하여 다양한 생리 현상을 지배한다. 먼저 질소부터 보면은 필수 다량 원소의 첫 번째가 질소입니다. NO3. 질소는 NO3-나 NH4 플러스 형태로 흡수된다. 이걸 가지고 질산염이라고 하고요. 염이란 말은 이제 아시죠? 염류 또는 질산이온 또는 질산태 질소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NH4 플러스 이거는 암모늄 염 또는 암모늄 이온 이렇게도 말합니다. 주로 NO3의 형태로 많이 흡수된다. 질산염 형태로 NH4보다는 이걸로 많이 흡수된다는 거죠. 왜? 얘들은 아까 독성이 좀 있다 그랬죠.
식물에 따라서는 NH4를 우선적으로 흡수하거나 NH4만 흡수하는 식물도 간혹 있다. 질소는 어디에 많으냐? 잎에 많다. 왜 잎에 많으냐? 줄기나 이런 데는 목재가 많잖아요. 셀룰로스 껍데기나 이런 데 많고, 잎이라는 거는 세포 생장이 활발한 곳이죠. 그 줄기나 이런 데보다는. 그러니까 여기는 질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기 부분, 육질이 많죠. 아무래도 잎이 육질이 많으니까 질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기관 상호 간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단백질 성분, 그 아미노산 성분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아미노산은 20여 종이 있는데 얘들이 뭉쳐져 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다가 다시 흩어져 가지고 다른 걸 또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질소가 부족하면 노엽의 질소가 생장 중의 어린 잎으로 이동하여 이용된다. 부족하면 아무래도 생장이 왕성한 쪽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겠죠. 무기질소는 동화 과정을 거쳐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 아미노산, 단백질, 효소 이 세 가지 다 같은 개념이죠.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단백질, 효소도 단백질이에요. 효소의 성분은 단백질이에요. 그 다음에 핵산, 엽록소, 비타민, 호르몬 등과 같은 중요한 유기화합물을 만든다. 핵산도 처음에는 단백질에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엽록소도 마찬가지고요. 비타민, 호르몬 이런 게 다 단백질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아미노산에서 출발하고요. 그 다음에 흡수된 질소의 80에서 85%는 단백질 합성에 이용된다. 질소가 과잉하면, 자, 이 무기이온은 특징이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어디에 많으냐? 흡수 형태, 시험에 잘 나올 때 흡수 형태가 첫째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위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과잉, 결핍, 과잉하고 결핍할 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중심으로 아시면은 뭐 거의 다 파악하시는 거예요. 먼저 과잉하면은 광합성산물이 단백질 합성에 소모되어 가용성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셀룰로스와 같은 무질소 화합물의 합성이 억제된다. 이렇게 되면은 세포의 크기는 증대하지만 세포 벽이 얇아지면서 식물이 도장하고 화합분화가 억제된다. 질소가 들어오면요, 단백질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단백질은 그 몸체를 만들잖아요. 살찌우잖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은 지방을 만들어요. 지방을 만드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주로 근육 쪽으로 가야 되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몸매 구성하는 데는 지방 이외에 나머지 다 살 만드는 데는 결국 단백질이에요. 여기 책에 보시면은 가용 탄수화물이 줄어든다 그랬어요. 이 질소가 탄수화물하고 결합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요. 그 단백질 쪽으로만 계속 만들고 실제로 탄수화물이 필요한 거는 뭐예요?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피막을 만들 때, 피층을 만들 때 셀룰로스 같은 거, 뭐 리그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드는 데도 필요한데 거기에 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살만 덩치만 크고 메가리는 전혀 없는 그런 게 되어버리는 거죠. 쟤는 덩치는 큰데 왜 이렇게 애가 힘이 없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분화가 억제된다 그랬습니다. 화분화가 억제된다. 이거를 우리 그 농학 다른 책들로 이렇게 보면 CN율이라고 나옵니다. CN율. 탄소 질소 비율이죠. 질소분의 탄소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꽃눈이 피느냐 안 피느냐,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질소분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CN율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니까 꽃을 안 피우겠죠. 꽃은 분할을 안 해요. 화분할을 안 해요. 그러면 꽃도 안 피고 종자도 못 맺겠죠. 후손을 못 만들어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면은 시집 장가 갈 생각 안 해요. 나 그냥 혼자 살려고 그러지 절대로 같이 살 생각을 안 해요. 귀찮게 뭐하러 애기 낳을 생각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질소가 결핍하면 엽록체 단백질이 분해되어 노엽으로부터 황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노엽의 황백화. 여기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얘기죠. 질소가 결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엽록체는 다른 말로 하면 색소체죠. 색소체가 잎으로 가면은 엽록체가 되고 뿌리에 가면은, 뿌리에도 색소체가 있어요. 뿌리에 가면은 백색치가 되죠. 이와 같이 엽록체 부분에 뭐 질소라든지 정중앙에 마그네슘이 있고 그다음에 네 군데로 질소가 딱 연결됐던 거 아까 기억하시나는 모르겠네요. 이 질소가 없으면은 이 엽록소가 무너지는 거죠. 분자 구성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늙은 잎부터 백화 현상이 나타난다. 하얗게 돼버린다는 거죠. 마치 뿌리에 백색치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질소 결핍으로 단백질 합성이 억제되면 여분의 탄수화물이 줄기나 엽병의 목질화를 촉진하고 이제는 반대 현상이죠. 살이 통통하지가 않고 오히려 거칠거칠해졌다는 얘기죠. 안토시아닌과 같은 색소를 만들어 축적하기도 한다. 때로는 개화기가 앞당겨져 과실은 작고 성숙이 지연된다. 아까 화분화가 억제되는 상황하고 완전 반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는 CN율이 더 높아져 가지고 아직 그 뭐랄까 철도 안 든 녀석이 벌써 종자를 맺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